중장기적 대세 하락의 초입이라고까지 제가 표현합니다. 아, 중장기 대세 하락이 이제 초입이라고요? 네. 중기면 한 2, 3년 보는 거고 장기면은 3, 4년 더 갈 수도 있는데 가격도 좋고 입지도 좋고 시기도 좋은 분양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해도 좋다. 공격적으로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벌써 이제 네.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교수님의 인사이트 들으려고 하는데 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5월부터 가격 하락세 그리고 올해 2월부터 가격 회복했는데 최근에 9월에서 11월에는 좀 약간 상황이 좀 또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시고 사람 대신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상황을 좀 한 올 3, 4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방송 나가도 그랬고 가을 이후 추석 이후엔 꺾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됐잖아요. 됐는데 그 근거를 말씀 올리면 그 3, 4월의 분위기를 보니까 보통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의 추세를 형성하려면은 일단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받쳐주고 정책도 받쳐주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인 금리나 이런 거 다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9월까지 상승한 거를 보면은 거래량이 서울 예전에 거래량이 딱 50%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일단 2022년 작년 말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사실 조금 주택가가 계속 상승할 때 못 따라서 이렇게 시간 타임을 놓치신 분들이 좀 붙어주실 줄 알았는데 금리가 대출 금리가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요로 다가서기는 버거웠던지 특례론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제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1주택자분들이 많이 요번에 거래량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기존의 실수요자 중에서 유효수로 될 수 있는 잠재 수요자들이 내려갔음에도 그 주택 가격이 쉽게 못 들어온 거니 금리 영향이 좀 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중에 붙은 분들이 이제 1주택자분들하고 특례를 활용하신 이제 생애 최초분들이 많이 붙은 건데 그게 이제 거래량을 한 2, 3개월을 보니까 이거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예산이 있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39조 6천억인데 좀 초과돼서 한 41조 나갔죠. 그거하고 50년 주던 데가 8조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한 50조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뭐 숫자가 나오잖아요. 5억짜리면 5억 대출 받으면 뭐 10만 채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래량이. 그럼 실수요자들이 못 따라붙네, 이 상황에도. 금리가 영향이 크구나 판단했고, 그러면 이제 대출이 다 소진이 되면, 당연히 좀 수요가 더 급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래량들이 그렇게 나왔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1월부터 쭉 가다가 기억하시면 이 그림 보시면 이때까지 힘을 썼다가 벌써 이때 소진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50년 주담대가 나왔죠. 그게 다시 받쳐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8월 6일부터 힘을 잃다가 갑자기 끊기죠. 근데 정부가 이때 또 발표를 하죠. 스탠스를 뭐냐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니까 이때 기억이 나실 게 요맘때 트리플 감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소비, 설비 투자, 산업활동 동향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트리플 감소가 자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스탠스가 이게 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겠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정부가 대출에 대한 확장 정책이 없으니까 금리가 그래도 인하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택가격이 또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했던 분들도 이제 다가서기 또 힘들게 갭이 또 벌어지니까 거래량이 이제 툭 꺼지잖아요. 2317인데 12월 달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일 기준으로요. 엊그제 또 조금 빠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되고 내년에 신생아론이 있어서 내년 뭐 조금 예측을 하자면 이거죠. 신생아론이 26조 6천억이에요. 거기에 전세 대출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면은 50조가 한 8, 9개월 갔으니, 그죠? 26조 6천은 반이니까 4, 5개월, 길어야 6개월 가겠구나. 힘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다운된 상태라면 나머지 다른 수요자들도 붙을 텐데 그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약간 그 약보합 정도 내지 약간의 상승? 네, 상승까지 나올 수 있고 그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펌핑을 할 거예요. 왜? 후년에 뭐 내년에 입주 물량도 없다는 거로.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오래 못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가 5월 29일까지잖아요. 그분들 매물 소화하려면 가격을 낮춰서도 파는 게 낫잖아요. 세금보다는. 그때 좀 많이 혼동스러운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매물이 더 나오든지 아니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 연장하겠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좀 시장 변화가 있겠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상반기는 좀 받쳐주고 하반기로 가면 다시 올해 하반기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생아 특례대출 26.57조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집값 내년 상반기 때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네, 그 정도는 받쳐줄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매도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는 뷰에서 매도자분들은 상반기 때 물론 레버리지나 차익 실현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저는 적정 타임이라고 보고, 매수자분들은 그게 지나고 나서 힘을 잃고 나면 하반기 이쪽이 적정식이라고 보고, 그 공공 분야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가셔도 되고 붙어도 되고, 왜냐면 시세 80%까지니까 뭐 신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입지도 좋으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은 또 어쩌면 아마 총선 때문에 정부에서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캐스팅 보드를 얻기 위해서 좋은 입지, 그러니까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데가 아직 분양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런 데들이 이제 조금 분양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은 좀 관심 가지시고 공격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내년 상반기를 약보합이나 약간 상승 정도 생각하신 거면 하반기는요? 이렇게 표현해줄지 모르겠는데 중장기적 대세 하락의 초입이라고까지 제가 표현합니다. 중장기 대세 하락이 이제 초입이라고요? 네. 중기면 한 2, 3년 보는 거고, 장기면은 3, 4년 더 갈 수도 있는데 3, 4년 안에는 다시 한번 오를 것 같아요. 27년도쯤에. 그때는 다시 오른다는. 네, 인구 구조하고 제가 보니까 아직 퍼펙트하게 조사는 아닌데, 근데 그 오름폭이 좀 제한적이고, 그 뒤 시장은 이제 또 경제 환경이랑 또 맞춰봐야겠죠. 네. 근데 중장기 대세 하락의 초입으로 보신 이유는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수준하고, GDP 대비,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가처분속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토지 가격의 이제 GDP 대비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평균선을 좀 오버했습니다. 초과됐기 때문에 그게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상 이런 분도 얘기했잖아요. M2 통화량에 맞춰서 주택가격이 그 정도 상승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래프를 좌측 우측 기준선을 둘 때 그 지표를 여기를 다운시키면 선이 평균선이 낮아지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약간의 눈에 착시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통상 이제 시장에 떠도는 상승론자분들의 말씀으로 따르면 이제 M2랑 거의 비례하다. 그렇죠.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기준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GDP가 그럼 몇 프로 늘었나?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늘었나? 이걸 대비해봤더니요. GDP가 100% 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150%, 160%가 는 거예요. 그 두 텀이.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이 났구나라고 판단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럼 이게 한번 조정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판단되고, 최근에 보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BI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왔었잖아요. 그분이 한국은행에서 간담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구조개혁 해야 되고, 그리고 집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바쁘신 게 잘 모르실 텐데, GST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게 12월 달에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상향 조정해서 조정될 거다. 기준금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대출 금액이 적어질 거다라는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12월이었잖아요? 초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4월 달에 올해 그 이복환 금융위원장하고 한국은행 총재하고 그 스위스 바젤에 가가지고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GST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BIS가 그동안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자본 건전성이나 이런 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1% 올랐을 때 뭐 리스크가 얼마나 증가하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테스트해서 대비를 하면 대응책이 있으니까 충격이 없잖아요, 경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선진국은 계속 해오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려면은 우리 고스톱침을 이렇게 뭐 카드 칠 때 같은데 뭐 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속내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속내를 다 알아야 테스트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어떤지. 근데 그동안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때 가가지고 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약정해서 사인을 하고 왔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면 글로벌 그 테스트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우리나라도 좀 해두라 해가지고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했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냈겠죠? 제 생각이에요. 자료를 보내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해봤겠죠? 해보니까 이게 뭐 문서로 갈 게 아니라 가서 좀 얘기 좀 해야겠다 싶으니까 온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제가 볼 때. 와서 그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와서 또 실제로 한은에서 보낸 자료가
뭐 맞는지를 또 점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다녀가시고 나서 스트레스 테스트 DSR을 시작하겠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걸 맞춰보면 아, 대출을 쉽게 예전처럼 확장하진 않겠구나. 신생아론이나 이렇게 정책 자금 외에는 그런 정책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패턴이 우리가 읽혀지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좀 대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하나씩 더 여쭤보면 네. 우리나라 지금 소득 수준이 앞으로 좀 성장하기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소득은 계속 조금씩 늘죠. 느는데 올해 예를 들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9%거든요. 실질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은 100원을 더 벌었는데 물가가 그렇죠. 150원 뛰면 적자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에 다가서는 부담 능력이 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소득은 그렇게 뭐 IMF 이런 거 빼고 명목소득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실질 소득이 이제 올해는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자, 금리도 중요하죠. 금리하고 물가가 계속 고금리, 고물가를 유지하면 우리 실질 소득은 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 수요는 당연히 제한적일 거고 그러면 시장에는 약간 하방 요인이겠죠.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좀 인하해 준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유동성 있는가 보면 우리가 지금 금리가 2%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그럼 내릴 폭이 적구나. 그러면 시장금리는 또 기준금리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만약에 또 터지면 기준금리 만약에 0.5나 0.7을 내린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과연 이 금리, 이 주택가격이 버틸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 거고 다행히 정부가 PF 문제라든지 요번에 역전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하잖아요. 무주택자인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할 거예요. 아, 내려가게 두지 그러는데 국가에서는 또 그거를 막연하게 방치하면 이제 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연착륙의 개념을 두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살아나서 수입액이 많이 늘어서 외환이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되면 당연히 물가는 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에 금리까지 인하하는 힘이 생기면 그때쯤 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받쳐주고 상승할 때 근데 저는 그 기간을 한 2년을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2, 3년을. 그러면 지금 중장기 대세 하락이 초입이라고 하셔서 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인데요. 보시면 이때가 여기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2월 4일 날 대책 나오고 나서 이게 거래량 급증한 거예요. 그때 5만 건이 평균인데 평균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안 되잖아요. 힘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돈이 부족하든지 집값이 더 높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갭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조정돼서 가려면은 이 거래량이 여기까지 오려면은 이 갭만큼 상관관계가 있는 가격이 조정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왜 대세 하락이 조금 시작될 거라고 보냐면 여기 보시면 정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공개조사처로 받쳐줬는데 그 힘이 닿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정책을 넣어줘서 약간 오르는 것 같아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2009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4,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4, 5년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스킬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파장이 좀 짧아졌지 않습니까? 경제 파동이. 그걸 감안해도 2, 3년을 가겠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죠. 이걸 볼 때, 그러면 여기에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 갭을 생각하면 지금이 사실 소득하고 주택가격 괴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경제 상황을 보면 이때는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이 터진 이후에 이제 회복기란 말이에요. 회복기에 힘을 못 썼다는 얘기는 자금이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끌 때 여기서 다 쓴 것처럼 에너지를 시간이 지나야 축적이 되고 상황이 맞아야 같이 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때도 정책 써가지고 분양이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2011년에 와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미분양 입주가 되기 시작해요. 2년 뒤에. 미분양 입주에다가 2년 전에 분양했던 것 중에 미분양이 많았었는데 다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2년 뒤에 터져요. 그게 이제 아시는 뭐 삼화저축은행, 부산상호저축은행 11개가 쭉 터졌잖아요. 2011년에 그게 터지니까 그게 2, 3년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때랑 비슷한 게 부동산 PF 문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넘어가면 2, 3년은 줄 거고 그 부분까지 가세하면 이때와 같은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이때는 2030, 40 세대들이 뒤에서 받쳐줄 때예요. 지금은 좀 약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이게 쉽게 전고점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 거래량 전국 서울은 더해요. 되나요? 서울은 보시면 길가 더 길잖아요. 보시면 보실 게 이렇게 쭉 치고 가다가 꺾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쭉 치고 갈 때 이렇게 더블 딥처럼 이렇게 무브먼트가 이렇게 파동이 생기잖아요. 이게 파동의 힘이 약하잖아요. 짧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건 거죠. 아, 이건 가격 저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정권 옮긴 것도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옮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수요가 못 받쳐준다. 그러면 그걸 메울 수 있는 건 소득이 늘거나 가격 조정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가능성의 그림이 많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면 당연히 매물은 더 늘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예전하고 다른 양상인 게 물론 그때도 매물 늘어났지만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묘한 현상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2022년이요. 우리가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효과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2022년 6월 달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전세가 줄다가 늘기 시작하잖아요. 느는데 여기 보면 매물은 늘었다가 줄기 시작해요. 이때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늘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 와중에 대출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과도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조금밖에 안 내려오겠지만 지금처럼 영끌한 분들이 못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많이 나오겠죠, 매물이. 그러면 2022년 말에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죠? 매물이 줄면서 전세 물건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집이 안 팔리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분들은 전세로라도 메꿔야 되죠. 여기서 결정이 뭐냐면 임대차법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임대차법이 2020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지금 담보대출의 형태가 6개월 안에 전입을 안 하면 담보대출을 안 해주는 게 이때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안 비어있으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려고 내놨다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로 돌려서 집을 내보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보내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 그러면 이 내보낼 때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안 팔릴 것 같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전세를 다시 돌리는 게 전세로 넘어가는 거죠. 매물은 줄고. 이때 우리가 하락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꼭지를 찍고 내려올 때 전세가 늘어났잖아요.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데 전세 물건이 어때요? 늘어나잖아요. 지금 딱 2달 만에 6,000개가 늘었어요. 20%.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런데 보도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역전세 대란이 무슨 말? 전세 대란인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비아냥듯이. 팩트는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자료 아실 자료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이 지금 어떤가를 파악하실 때 이 그림이 저 양반이 말한 이때하고 일단 똑같네. 그럼 이렇게 이어질지 여기서 뭐 다른 신생아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신생아론이 이때 나왔잖아요. 1월 달에요. 이게 쭉 끝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차이점은 그거죠. 여기는 6, 7개월 쭉 이 시간이 됐는데 신생아론이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팔려고 나오잖아요. 가격 반등하면서.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신생아론이 바로 나오잖아요. 요게 조금 받쳐줄 거라 이거예요. 또 이때처럼. 받쳐줬다 힘이 약하면 이 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됐다가 한 번 다시 쳐줬다가 매물이 다시 이렇게 이거죠. 여기서 매물이 다시 한번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죠. 팔려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꺾여서 이게 이제 더블 딥의 전형적인 시작이 나온 거죠, 모습이.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이제 그거의 대세 하락의 초입이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22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좀 올랐지만, 받쳐줬지만 또 힘이 빠졌고. 이제 신생아가 좀, 그거는 이제 특례 보금보다 돈이 더 작으니까 좀 더 힘이 약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2024년, 뭐 5년, 6년 서울에 입주 물량 없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올라가고. 입주 물량 안 적은데요? 안 줄었네요? 네, 제가 그림을 안 가져서 죄송한데, 여기 그림 보시면 입주 물량이 지금 서울이 28,0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준공 문제, 공사장에서 현장들의 문제로 25,000으로 지금 추산됐거든요, 내년에. 중요한 건 이제 후년입니다, 후년. 여러분들이 아시는 둔촌주공이 내년 연말이나 후년 초예요. 그게 후년 초면 1월 달이면 물건은 10월 달부터 나와요.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막상 매물의 효과, 입주 매물의 효과는 10월 달부터 터져요. 그럼 그게 12,000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0원에 12,000원 37,000원이에요. 안 적어요. 물론 혹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6, 7천원 되거든요. 그거 빼도 3만 원 가깝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으면 그 입주 물량 그림을 제가 안 가져서 죄송한데 2009년도 그렇고 10년, 11년도가 입주 물량이 2만 원이었습니다. 네. 2만 몇천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등장을 하죠. 단순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3만 5천 원 기준에 볼 때는 네. 조금 모자르니까 상승 압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금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정적일 때를 조건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네. 입주 물량이 평균 3만 5천 원, 3만 원 이렇게 보는데 2만 5천 원이다. 근데 그 다음에는 6만 2천 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폭락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 김 작가님 TV처럼 유튜브에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그렇죠. 자꾸 정보가 예전보다 많이 전달되니까 맞아요. 소비자나 수요자분들이 판단하거든요. 뉴스만 보면 2만 5천 원 뭐 모자란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엔 넘치네? 그러면 이때 굳이 살 일이 있나요? 이때는 그분들 말대로 상승 압박이 있다 그러면, 그럼 내려갈 때 사는 게 낫잖아요. 기다렸다 후년에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폭등한다는 거는 2024년만 보고 어떤 긍정적인 면의 요인들을 투입하면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1년, 2년 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3년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아, 수요가 분산이 될 거다. 그 와중에 영끌 1, 2 때 많이 옮겨갔잖아요, 미리.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준 상태에서 분산되는 효과까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수요가 적어졌으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2만 5천으로 매물이 20% 줄었다고 할 때 20%가 분산해서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수요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그 금리로 물가가 더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여력은 더 줄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더 줄잖아요. 그런 상황을 같이 보셔야지 네. 그 공급 입주 물량 단 하나만 갖고 시장을 100% 판단하기에는 약간은 좀 예단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은. 네. 말씀하신 영끌 1, 2가 뭔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네. 영끌 1은 우리가 2020년 꼭지 막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 21년. 임대차법 딱 시작되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게 2022년 초가 이제 피크였잖아요. 근데 그때 2021년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거든요. 그때가 이제 영끌이죠, 사실은. 영끌 1. 네, 그리고 2022년 초까지 따라붙은 거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네. 그 2라는 건 이제 요번에서도 기간에 따라 달라요. 2022년 말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상태에서 초반에 1, 2, 3월에 붙은 분들은 괜찮은데 끝물에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한 8월, 9월 이때 가신 분들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 90에서 90% 넘은 곳도 있고 송파 같은데 90에서 93%? 네. 이 시점에 샀거든요. 원래 가격에. 네, 최고점에. 네, 최고점에 해보겠다는 거죠, 그만큼. 네, 더 이상은 안 내려갔다고 쫓아가신 건데, 왜냐면 정책금리를 주니까. 근데 그게 또 오버슈팅이 약간 나 있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 안 되면 약간의 소비 제약 감소 조건에 또 이익을 담당할 거예요. 가계부채가 더 늘면 소비가 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올해 2, 3월부터 2, 3월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좀 빠져 있었다니까 4, 5, 6, 7, 8, 9 이때 사신 분들이 영쿨2가 되지 않을까. 좀 힘들 수 있다. 5억까지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일단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그 영쿨2인데 완보다는 충격은 덜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영쿨2라고 붙였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네. FOMC 12월에서도 이제 점도표에 따르면 그렇죠. 2024년에 3번, 네. 25년에 5번 네. 이게 뭐 완전히 그대로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집값 폭락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금리가 했었는데 금리가 이제 어쨌든 뭐 향후 2년 내에 네. 8번 정도가 일어난다는 건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걸 픽스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분명히 조건을 달았죠. 네. 이런 점도표의 뜻을 표시한 것이고 네. 다들 바꿔서 나온 스피커는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시장의 변화, CPI든 PC이든 여러 가지 변화나 또 마지막으로 뭘 달았어요? 조건을 유가를 달았어요. 유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점도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파월도 우회적으로 하고 비둘기를 던지면서 완전히 안 풀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전에 1979년도에 아서번즈의 그 실패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리가 2%까지 확실히 내려오는 게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지만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한 3월은 좀 빠른 것 같고 5월 정도에 한번 0.25나 0.5 한번 내리고 시장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봤는데 만약에 시장에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금융 쪽에 어떤 패턴이 경제 패턴이 있고 실물 경제 패턴이 있잖아요. 실물 경제가 갑자기 조금 버블 느낌이 들고 이러면 정부가 그걸 계속 방치할까요? 결국은 다시 폭탄이 돼서 돌아올 텐데 그럼 그때는 스톱을 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5.5일 때 뭐라 그러냐면 6%까지 갈 수도 있다. 유명한 뭐 펀드 회사들의 유명한 분들은 잘하면 7%까지도 간다. 근데 이제 파월이 뭐라 하냐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 양호하게 좀 나와서 점도표도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한 거고 파월도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못을 박지는 않았잖아요. 피벗을 할 시기는 지켜보면서 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100% 믿으면 안 돼요. 올린다는데 안 올렸단 말이에요. 5.5에서 6까지 안 올리고 5.5에서 시장을 봤잖아요. 봤는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니까 그럼 인하에 대한 걸 시사했을 뿐이지 물론 점도표에 대해서 이제 과대한 해석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변동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봐야 되니까 뭐 일단 다행히 뭐 우크라이나 그쪽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하마스도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하나 터지면 이건 다 없던 시나리오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픽스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보시면 세 번이면 0.75 정도에서 1%잖아요. 그럼 미국이 5.5에서 4.5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하고 역선이잖아요, 금리가. 그러면 과연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부실하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전에는 환율 또 리스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0.25, 0.5 미국이 내린 것보다 조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1%하고 1.5% 시절에 지금 이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3.5까지 온 거잖아요. 얘를 갖다 다시 그럼 1% 내릴 것 같아요? 못 내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은 장은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보셔야 되지, 금리 인하한다고 갑자기 시장이 예전처럼 확 달아오는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고, 제가 볼 때, 가더라도 약한 반등에서 끝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그거죠. 매물의 감소 효과는 분명히 있죠. 왜냐면 어려웠던 분들이 이자 부담이 줄게 되면 이거 버텨보자 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넓게 보면 소비 감소는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기업들의 상태가 어떨 건가가 중요하죠. 이복현 금융원장이 최근에 말한 표현이 다 싸잡아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한 개 기업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조조정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부동산이고 일반 기업이고 뭐 그런 부분이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변수로 작용하니까 미국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가계부채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가계부채 뭐 정확하다는 개념도 지금 뭐 1900조 가까이 갔고 가계부채만요. 기업이 지금 또 문제죠. 기업이 지금 1300조인가 그래서 지금 113%까지 갔을 거예요. GDP 대비. 근데 IMF 때 우리가 그보다 낮았거든요. 그러면 가계 기업이 지금 IMF보다 다 높은 거예요. 근데 그때 외환, 우리가 통화 주권국이 아니다 보니까 외환 위기에 좀 취약하잖아요. 다행히 그때보다는 지금 외환 보유고는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또 40%, 50%는 단기 채무예요. 단기 외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면 그 데드라인 리스크 라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동안 우리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600억 달러 막 이랬잖아요. 지금 4,100억 달러예요. 500억 달러 지금 날라갔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1년 새에 500억 달러 날라갔으면 경제가 쉽게 안 살아나면 이거 외환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봉착되죠.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간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는 총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물가 추이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정되고는 있지만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거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총재가 못을 박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그 뜻을 우리가 워딩을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GST 테스트 다 해보니까 올라가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인 거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그 워딩을 던졌겠죠?
확실하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못 내린다 그 소리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 부분의 한쪽 면에는 자영업자나 이분들이 힘드니까 내리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그게 일시적 몰핀밖에 안 되지 국가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집값이 네. 교수님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비싸죠. 네. 그럼 지금 집값이 서울 같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비싼 건가요? 서울은 지금 이번 지금 11월, 12월 들어오면서 또 한 5에서 10% 조정이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조정이 있고 지표로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고 뭐 마이너스 뭐 0.1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시장 실제로 뭐 5에서 10%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죠, 여러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가 마이너스 P가 자꾸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벌써 나오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적정 가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PIR 지수로 얘기하면 한 12에서 13이 저는 제일 적정하다고 봐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20% 사이는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최고점 대비 90%니까 최고점 대비 70%? 이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정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송파가 예를 들면 송파가 27억 찍었단 말이에요. 27억 찍었는데 18억, 19억까지 찍었다가 다시 24, 5억 갔다가 요새 22억 됐어요. 그럼 한 20% 정도 조정됐잖아요. 그럼 이건 한 10%에 15%의 조정폭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8, 19억, 20억대가 되면 다시 수요와 좀 균형이 맞는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네. 왜? 그동안 이제 GDP나 뭐 M2 통화량 증가 비율에 보면 고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리스크가 더 죽어버리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수도권은 이미 지금 조정돼서 많이 회복을 못한 데가 많아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은 뭐 조금 다른 곳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대부분은 지금 80% 선에서 82, 3%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도 한 10에서 15%? 많으면 한 20%? 이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방과 서울의 집값 이번에 반등 폭이 좀 달랐잖아요. 많이 다르죠. 서울에서도 상급지와 아닌 곳에 좀 폭이 네, 달랐는데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갈까? 죽은 후에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졌어요. 네. 자기가 실거주를 하던 투자의 개념으로 다가서던 과평가돼가지고 내가 뒤에 들어갔을 때 실거주자일지라도 네.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약한 곳들은 외면을 해요. 지금은 추세가. 그건 뭐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때 살아나는 곳과 안 그러니까 똑같이 조정은 다 돼요. 만약 A, B, C가 있는데 다 같이 조정 받았어요. 근데 살아날 때 C는 못 살아나고 A는 많이 살아나고 B는 요만큼 살아나고 이런 시장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전에는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다 올인이. 지금은 다시 정상 가격을 찾아갈 때는 네. 옥석 구분을 이제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망이 적은 게 아니라 네. 유튜브라는 거대한 새로운 미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기 지역의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분산 효과가 발생되고 선택적 수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셔야지 예전처럼 뭐 여기도 오르니까 여기도 오른다 이런 시장은 이제 좀 끝나가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 새로 취임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던진 정책 중에 기자회견 중에 워딩이 하나 있잖아요. 비아파트 부분의 건설을 좀 촉진하겠다. 이 부분이 또 대체 효과가 나잖아요. 요새 빌라? 네. 빌라도 강남 같은 데는 아파트처럼 5층짜리에서 필로티 놓고 주차장 확보 확실하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닫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지금 분양이 잘 돼요. 그건 또 국민주택금이나 대출도 좋고 그런 부분을 장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에 한 대체 수요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서울에 지금 뭐 모아타운이나 네. 무슨 뭐 이런 부분에 재개발 지역에 해당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면 예전처럼 빌라에 또 새로운 빌라, 네. 신축 빌라에 고급화된 빌라들이 좀 빛을 보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아파트는 수요가 좀 분산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다. 수도권이면 더 하겠죠? 네네. 지금 그러면 강남 서쪽 성파구도 다 꺾인 거죠? 네. 강남 파크 크기보다 이제 확실히 하향 쪽으로 돌아섰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매수 의지인데요. KB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이건 11월 20일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그저께 제가 체크했습니다. 요거를 못 고쳐서 죄송하고. 여기 보시면 매수 지수가 20.5를 찍었어요. 저번 주에. 그럼 여기 더듬어 보시면 우리 앞에 보시면 여러분 19.9잖아요.
작년 말 기억나실 거예요. 완전히 거래 빙하기라고 할 때. 맞아. 지금 뉴스에 안 나지 거래 빙하기 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빙하기에서 올라가는 힘이 여기서 올라가는 힘의 패턴하고 심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 심리가 살아나는데 말씀드린 26조 6천억이 좀 힘을 쓰겠지만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 강남은 어떻냐면 그림을 보시면 강남 이거 저번 주 경매 물건이에요. 네네네. 보시면 여기 다 강남이라고 썼잖아요. 강남구 제가 읽어볼까요? 이거 강남구 자곡로, 푸르지오시티, 동작구 사당로, 네. 흑석동 좋다는 네. 강남구 선릉로 401호, 강남구 도곡로 역삼 트레빌 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로, 청담동 상리리츠빌, 강남구 논현동 한화 아파트, 강남구 강평로 수소 동익 아파트, 서초구 잠원로 잠원 동상 리츠빌. 네. 이게 다 경매 물건이에요 지금.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측에 신건이에요. 신건 이쪽은. 이건 유찰이고요. 그러면 이 현상은 그동안 거의 못 보던 현상이잖아요. 작년 연말에 막 난리 났을 때 도곡동 뭐 타워팰리스 경매 나왔다 잠시 들어가고 네. 간헐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지금은 저번 달도 이 상황이었어요. 네. 저번 달도 3분의 1이 강남에서 나왔거든요. 강남 4구에서. 지금도 여전해요. 그럼 이제 경매 물건 하나 같이 말씀드리면 경매 지표를 보면 네. 여기 물건이 이게 서울입니다. 이거 서울인데 서울. 경매 아파트 물건 수요 팔아막대기가 지금 네. 어때요? 엄청 많이 최고치입니다. 몇 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3분의 1이 강남이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거 강남 시장이 과연 그러면 계속 상승할까? 물론 요새 신고가도 나오긴 나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성과 시장을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고,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 시장이 좀 양극화되고 차별화되냐. 네. 지금 그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우리 김작가 TV라든지 네. 유튜브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이 차별화되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와요.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못 버티는 거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요가 있어라면 이렇게 경매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한 70%가 정상이에요. 네. 낙찰률 정도가. 위에가 낙찰률인가요? 이게 낙찰가율이고, 네. 이건 낙찰률이에요. 빨간 게. 네. 그러니까 낙찰가율은 이미 상승기에는 10억의 감정가가 나오면 11억 9천 12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왜? 상승기니까. 12억에 받아도 13억 14억 되니까. 근데 지금은 80%대잖아요? 이건 뭐예요? 10억짜리면 8억에 받아도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찰이 많으니까 3개밖에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개는 한 번 더 내려가 또. 이게 지금 추세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하향 조정기가 당분간 되겠다라는 판단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강남 경매가 있다라는 강남 경매가 없어지는 날부터는 그게 바닥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의 지표로 참고하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경매 건수 2016년도 이후 최대 물건인가요 이게? 그렇죠. 7년인가요? 8년 만에 네. 최대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네.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일시적 하락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건 아니다. 저는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여기서 조정폭이 뭐 50%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여기서 아니죠. 10에서 한 20 정도. 네네. 그러니까 동네마다 좀 틀린데 네. 전고점 대비 네. 평균적으로 보면 강북은 35%에서 최대 40%까지 갈 수 있고 네. 강남 쪽은 30% 선 언저리에서 조정되는 조금 지지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 정고점 대비 기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지금 낙찰가율이 80% 정도잖아요. 그럼 네. 20% 할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제 지금같이 경매 물건 쌓일 때 2024년에는 네. 앞으로 뭔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한 2, 3년 장기 이제 침체기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20%는 앞으로 좀 더 떨어져서 25%, 30% 할인된 가격에 경매로 살 수 있으면 그분들은 사기에도 괜찮은 기회인 건가요, 경매가? 기회죠. 그게 기회죠. 근데 경매가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네.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하시면 내년에 만약에 하향이 쭉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통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매가 만약에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 지역에 계시는 그 경매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분이 자격도 따는 건데요. 지역에서 오래 계신 분들, 뭐 10년, 20년 계신 분들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그나마 되게 좀 안전해요. 경매 물건에 나왔어도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임차 관계나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좀 안전하니까 정 바쁘시고 이러시면 경매 대리인 동네에서 오래 계셨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내가 경매로 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해서 좀 저렴하게 또 주택 마련하는 길도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부동산이 일본 버블과 똑같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고요? 똑같다가 아니라 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더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럼 그거 이유는 뭐였고 그 교수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보는 뭐 그 어떤 뷰에 대해서는 거의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지적한 거 똑같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마 동감할 거예요. 뭐냐면 인구 구조 현황하고요. 고령화하고 생산 핵심 연령군 15에 64세 뭐 감소 시기 그리고 가계부채 현황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당시랑 너무 흡사하다라고 데이터를 나열하고 추가적으로 한국은 그러니까 너무 닮았다고 얘기했어요. 시뮬러에 돼가지고.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대출이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과 이렇게 닮아가니 자산 관리에 신중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대출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대출이라는 변수가 어느 날 사람들이 심리적인데 전세 사기가 이렇게 계속 터지면 만약에 그죠? 그 금융위기라는 게 미스매치가 되면 순간적으로 뱅크런 나는 것처럼 이 시스템 자체도 약간 순간적으로 심리가 다 바뀌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막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할 일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스터디가 돼 있잖아요. 아, 일본이 저랬으니 너무 과격한 정부의 정책 방향 문제가 생기는구나. 앞뒤 미 전후를 보면서 거기다 맞는 정책을 써야겠다는 게 이미 우리는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고 그럼 일본보다는 진폭이 일본이 100에서 지금 50을 푹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100에서 한 3, 40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회복은 거기는 10년, 20년, 30년째 오지만 우리는 되게 짧을 것 같다는 예측이 되잖아요. 누가 봐도. 왜? 그쪽 나라보다 우리가 근면하잖아요. 근면하고 일본 애들은 묘한 게 국채를 자기 나라 사람들이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돌리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잖아요. 외채가 대부분이잖아요. 외환이. 근데 최근에 정부의 포션을 보면 우리 국민도 국채를 살 수 있게 페이스를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형태를 쫓아가는 모습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만 미리 선제적이니까 일본의 현상은 같이 나타나지만 이런 거죠.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잘하다가 상태 아이들이 다 설사해가지고 10대 빵으로 지는데 우리는 설사를 하더라도 설사약이 있는 거예요. 약간 지사제가. 그걸 먹고 우리는 한 4대 빵, 3대 빵을 줄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진 건 똑같잖아요. 진 건 똑같으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진폭이나 어떤 국민이 겪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 이런 것들은 일본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쪽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 만나고 뭐 토론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하락 얘기하신 분도 좀 있는데 어느 한쪽에 완전 쏠려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죠. 근데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내년에 폭등한다 얘기하시는 분은 없고 맞아요. 그냥 보합 아니면 약간 오른다 정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하락을 보시진 않는 건데. 그분들의 논리도 맞는 부분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만약에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준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주로 보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력이 우리가 좀 쉽지는 않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하나의 변수를 더하자면 약하락이 아니라 강하락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위험 신호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니까 충격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거는 이제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대강 핵심 한번 점검하고 가면 일단 인천이랑 경기부터 한번 점검하면 인천과 경기는 요즘 어떤가요? 네. 인천은 지금 거래량이 쭉 좀 증가하면서 가격도 회복하다가 다행히 내년엔 좀 입주 물량이 조금 올해보단 적어요. 적은데 올해 게 다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돼서 반등의 힘이 서울보다 약했습니다. 수도권 다 전체적으로 약했고 수원, 광명과 이쪽은 조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인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인천은 아직 좋은 물건들이 많고 마이너스 P인 현장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이 정도 라인 수준에서 좀 연착륙 형태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1, 2년 최소
네. 그 정도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호재가 나와도 물건이 많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경기는요? 경기도는 이게 완전히 차별화 시장입니다. 네. 뭐 동탄도 있고, 뭐 파주도 있고, 네. 이렇게 뭐 일산도 있고, 또 일기 신도시 지역도 있고, 시장이 다 다르잖아요, 양상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추가로 말씀 올리면, 일기 신도시 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상당한 호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통과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기 신도시 그거 쉽지 않을 거다. 시간 많이 걸린다. 막상 통과돼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 변수도 존재하고 다행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 1번, 2번 정리해서 1, 2, 3, 4가 뭐냐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새로운 게 이제 입지규제 최소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 신도시는 다 싹 없고 하는 건데 아닌가? 이게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 현장하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지금 한 1, 2년 기다렸다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로드맵을 보니까 블록별로 한다는 걸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순환 개발 조건이거든요. 한 번에 다 부실 수 없으니까. 그럼 분당 같은 경우에 뭐 한 7만 가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못 부시니까. 그러면 만씩 하면 어떻게 돼요? 7번 해야 되잖아요. 7번이면은 5년씩 잡으면 35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작해서 5년, 10년에 들어가는 거 원하는 사람들은 용적률 용적률이 또 선도 지역만 500%죠? 나머지 지역은 한 300% 선이에요. 그러면 그냥 재건축을 해도 40, 50% 받거든요. 300% 해도 50% 기부채 나면 똑같이 250%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뭐 신도시법이고 뭐 그냥 우리 재건축 빨리 갑시다 이런 데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정부의 그 로드맵을 기다렸다가 내용을 보니까 별 내용이 없거든요. 선도 지역만 예외인 거예요. 선도 지역은 500%까지 올리겠다라는 보관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서로 되려고 또 이제 뭐 이러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이제 분당 아파트 거래량 주인데요. 이게 이제 저번 달이에요. 102개로 더 줄었어요. 오늘 확인하니까 113개더라고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신도시법이 요때 통과됐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분당 가격 상승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신도시법 통과되고 나서 얘기해요. 12월 초에서. 네. 상승 5개인데 하락 11개입니다. 그럼 하락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본 거로는 이게 한 20개, 여기가 9개 정도예요. 하락이 한 20개고 여기가 9개 정도 돼요. 네. 보합이 한 3, 4개. 그럼 하락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상승하는 게 지금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직전 가격 대비 상승인 거거든요. 네네. 제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안 봤는데 요게 만약에 요번에 회복하기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2022년 초에 꼭지를 찍고 2022년 중반 하반에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가격 변동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고점보다는 낮을 수도 있어요. 네. 이 하락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지점이 있으면 여기보다 지금 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그 상승의 폭이나 세력이 약하고 하락의 세력이 강하구나. 근데 이게 추세로 이어지는가? 지금 1, 2, 3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분당도 가격이 역시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구나. 신도시법이 통과됐음에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셔야 되고 반면에 또 일산은 또 상승 분위기예요. 여기서 제가 안 옮겨놨는데 일산은 상승 거래가 더 많아요. 그건 또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철역을 위주로 선도구역이 생겨요. 네. 전철역을 위주로 선도구역이 생길 지역의 아파트들이 위치가 입지가 양호한 곳이 좀 있어요. 분당보다 조금 더 있어요. 밀집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500% 용적률을 받을 때는 기대감? 이게 더 있는 곳이 더 많다 보니까 일산은 전체를 봤을 때는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일단은 많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해당되는 경기도 수도권하고 나머지 뭐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신규 입주 물량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또 살짝 이제 마피 등장하고 이런 모습도 나오기 시작하고 다 양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제가 일률적으로 경기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제 거래량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처럼 하락 패턴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하지만 지역별로는 다 다른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은요? 자, 부산 상황을 좀 볼게요, 여러분. 네. 부산 상황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게 하락입니다.
하락한 게 상승이고요. 직전 가격 대비 여기 직전 일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다 최근 거예요. 직전 날짜가. 그러면 2023년 10월, 11월에 거래한 것보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보시면 빨간 게 좀 더 많죠. 하락으로 왔고 이게 50개 중에 빨간 게 조금 더 많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12월을 이제 보면 좋겠죠. 12월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변했나 보시면 12월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하락 거래가 많아질구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없이 늘어난 게 10월, 11월에 좀 피크 찍었거든요. 그 매물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는 무조건 그렇고 이게 내년에 신상화 나온다 할지라도 신상화론 입장에서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 값에 지금 신상화를 받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겠죠. 신상화론 뭐 급하게 소진돼 예산 빨리 이런 이제 늦으면 좀 빨리 몰리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시장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하나 볼까요? 울산 11월부터 볼게요. 11월은 약간 경합이에요. 울산이 입주 물량이 좀 없어요, 올해. 그래서 예전에 미분양 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부도 이런 것들이 조금 소진이 되고 있어요. 약간의 경합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전체 흐름이 안 좋으니까 여기도 약간 또 빨간 게 하락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요. 미치는데 특별하게 강할 수 있는 요지 뭐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든지 뭐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상승 곡선이 나오겠죠.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려갔는데 인천 성도 같은 데는 예전에 많이 내려왔다고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다르게 보인다.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요? 대구항시는 보시면 이제 11월부터 봐야지 이제 흐름을 아시니까 대구는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묘하게 이게 제가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 말경에 11월 말경에 상승 거래가 많아요. 이게 파란색이 많네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약간 비슷하고 그 전주는 11월 28일이거든요. 11월 말에 그러던 게 결론은 막 좀 하락 거래가 되게 많아오다가 마지막 주 있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에 일시적 반등이랄까요? 그런 효과인지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는 안 하는데 마지막 주 한 5일인가 일주일 남기고는 상승 거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12월을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전은 아닌 거,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은 계속 하락을 달리고 있었어요. 다른 데 상승할 때도 하락 거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12월을 보시면 바뀌었죠. 시장이 또 다시. 불과 또 일주 만에. 그러면 이 시장이 상승에 대한 어떤 호재나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응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락의 심리가 바닥에 팽배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울산도 봤으니까 뭐 남았죠? 광주요. 광주 한번 같이 볼까요? 광주 11월부터 볼게요. 11월 보면 약간 파란 것도 꽤 있잖아요. 그죠? 있고 이게 이제 11월 29일까지니까 그 전주를 보면 약간 혼재되고 약간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결론은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결론은 11월에. 근데 12월 분위기를 봐야겠죠? 보면 이제 흐름이 나오죠. 12월에 또 경합을 보이고 있네요. 이거 뭐냐면 광주에 제가 알기로는 입주 물량이 막 소진되면서 경합 벌이는 장이 있는 걸 알아요. 많이 나왔다가 소진이 될 땐 좀 다운됐다가 소진이 돼가는 것 같으면 약간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장이 혼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물량이 광주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광주는 신생아론의 어떤 상승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격대가 일단 높아서 이게 약간 조정이 되니까 따라붙은 거거든요. 그럼 더 올라가면 또 서울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스마트한 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거나 다운되면 바로바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피곤하다.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사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혼재되는 것 같아요, 시장들이. 대전은요? 11월 중순께도 대전을 강하고 대전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강세를 보였거든요. 계속 파란 거가 더 많잖아요. 11월 24일 주식이랑 반대되니까 헷갈리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또 11월 25일부터 27일 사이는 또 하락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랬다가 또 2, 3일 사이에 변동성이 많아요. 그 변동성의 폭이 그 대신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요 광역시별로 따로 시장 상황, 입주 물량, 거래량, 또 거래가 변동 체크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비전을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흐름만 보시면 약간 좀 혼재되죠. 막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 또 늘었다. 12월로 가면 요번에 이제 추상태를 보시면 여전히 빨간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상승도 계속 힘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고 12월은 약간 힘이 약해진 건 확실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보고 내년 이제 초가
시장 양상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종이. 세종이요. 세종시는 11월부터 봐야겠죠. 우리가 시장을 보려면. 계속 상승 붙였으니까. 근데 아마 2, 3주 전부터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실 거예요. 세종시 상승 동력 1호 이런 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에부터 약간 좀 하락세가 있고. 그죠? 이게 다네요. 11월, 거래량도 줄었네요, 세종은. 세종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네, 거래량이 거의 줄었고, 가을 8, 9월 말에도 좋았거든요. 많이 회복하고 거래량도 좋았는데,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다시 주는 형태로 됐고, 12월은 그럼 거래량이 팍 줄었겠네요. 그죠? 20월인데 요거밖에 안 되니까 줄었네요. 줄은 대신에 가격은 견조하게 서로 경합을 하고 있네요. 11월에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다시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집은 언제 사야 되는 걸까요? 이제 다음. 네. 앞으로? 네, 앞으로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아마 제 생각에 1월 달에 발표할 것 같아요. 연초에 올해 1.3 대책 발표하듯이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 바뀌잖아요. 그분이 이제 청문회 끝나자마자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하고 기존에 하던 3기 신도시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미리 공급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요새 분양을 많이 안 하니까 입주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때 되면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정부는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물량들이 공공분양 물량이 사전청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또 얼마 있다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가격을 비싸게 하기가 좀 그렇죠. 좀 저렴해야 신혼부부들이 그러니까요. 정부를 좀 지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격도 좋고 입지도 좋고 시기도 좋은 분양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해도 좋다. 공격적으로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요. 기존 주택은 이제 요즘 최근에 벌어진 서울도 미분양 미계약 이런 걸 볼 때 분양가를 확실히 심사숙고해서 예전처럼 또 실거주 의무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 100% 제거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럼 분양권 전매가 다시 갇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장은 자기가 정말 이자 대출하고 원리금 부담이 편안한 한 30%, 40%? 이 이하일 때는 가셔도 되지만 조금만 넘으면 제가 볼 때는 전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지금 건축비 인상 요인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요. 만약 건축비가 5% 인상했는데 토지 가격이 그동안 너무 높으니까 분양가가 높았잖아요. 토지 가격이 10% 빠지면 분양가는 다운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절대 무리해서는 따라가지 마셔라. 다만 본인이 부담 가능한 30%, 35% 선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 값 저 값 안 따지고 내가 앞으로도 문제 없으면 그건 언제든지 기존 주택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사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왕이면 더 저렴할 때 사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거 계산하다가 병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편익비용 계산하셔가지고 스스로 잘 자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택자분 중에서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골든타임을 한번 지났고요. 작년에 많이 하락됐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는 덜 내려갔는데 가고 싶은 곳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하셨어야 될 거고 반대라면 보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하향 조정기가 일단은 발생을 할 것이고 신생아 때문에 약간 펌핑 됐다가 그 사이에 그 틈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은 약간의 상승 반등기의 힘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주면 그러면 다른 가고 싶었던 곳이 안 올라가주면 갭이 줄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되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거고 또 기존 주택이든 공공분양이든 1주택자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언젠간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그 청약에 계속 참여하시고 그러시면서 시장을 접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작가 TV든 다른 채널이든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를 제공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집값 상승한다고 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안 좋은 댓글 남기기도 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유주택자분들이 좀 안 좋은 댓글 남기기도 하는데 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나 다른 대표님들이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그 논리와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저 말이 맞고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대표님한테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 정보가 없을 때보다 정보가 있는 건 무조건 좋은 건데 또 이게 각자의 논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각자의 논리에 맞는 사실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시청자가 정보가 있는 건 좋은데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떤 좀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이거? 저는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해되시겠네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스페인이든 이태리든 다 부동산 때문에 다 자빠졌었고 한 번씩요, 크게. 그중에서 회복이 잘 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만국병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부동산이 펌핑돼가지고 실제 시장에 있는 정상적인 M2 강우의 통화량의 비율 증가폭보다 오버되거나 또 토지 가치 대비 GDP 대비 어떤 배율이 그동안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우리보다 부동산에 더 빨리 시작한 나라들이 데이터나 논문들을 제가 통합해 보면 국가 경제의 어느 라인을 넘었으면 부동산은 독이 돼요. 그게 결국은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없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안 돼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어요. 몇십 년 동안. 일본처럼. 그리고 스페인도 지금 허덕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선진국들이 어떤 수준에서 터졌고 보고 패턴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짧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역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장도 압축해서 성장을 했고 그런 시장 상황도 압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나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오버해서 돈을 쓰면 당연히 망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망하면 다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살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오버슈팅 돼서 높은 거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승론 하시는 분들은 이익과 연결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승론자들은 거의 8, 90%가 제가 볼 때. 근데 하락론을 해서 그 이익과 관계되는 게 좀 적어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이나 정상화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 수익이나 생계의 입장보다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본인들이 해결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국가나 경제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냥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매크로 마이크로 붙여가지고 그냥 견해를 보이시는 것 뿐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다 망했는데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저 전문가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가 연결성을 둔다라면 좀 더 어떤 것이 약간의 팩트에 기반한지 가능성에 기반한지를 조금은 판단하는데 조금 요소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 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 변화는 좀 있겠죠. 당연히 있고. 근데 총선이 어느 당이 돼도 못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정책 중에 세제 정책이다. 대출 정책을 조금 완화해 주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더 펌핑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대출을 더 늘리면 소비는 더 감소하겠죠. 그럼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매출이 줄고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이제 악순환 시작입니다. 이거는 국가 경제에 좀먹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경제고, 그죠? 그럼 그 개념을 생각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10월 달에 스탠스를 바꾼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ST 그걸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모니터링 받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12월에 들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다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부든 국가의 미래를 갖다가 아예 배제하지 못하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려보니까 지금 약간 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가져야 되겠다. 이왕이면 연착륙으로 이쁘게 가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 없이 시간이 갈수록 연착륙돼서 가격이 젊은이들이 조금 희망을 갖고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다음 수준은 뭐예요? 나라가 발전할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마 정부도 특별한 카르텔이나 이권관계가 없는 한은 아마 누가 공무원이 되고 누가 총선에 다수당이 되든 간에 그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분들이 저는 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부동산이 오를 만큼 올랐다. 잠시 쉬어가자. 이걸로 정책방에 갈 거라고 봐요. 누가 되든.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게 있겠죠. 네, 그 부분은 뭐 미분양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해서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받쳐줄 준비는 될 것 같고 집권당이 되면 다만 야당이 될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또 2, 3년 뒤를 생각하고 집값이 더 떨어져야 표를 얻겠다라는 이런 포퓰리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작정 내려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지만 더 내려가면 야당도 아마 협조할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안 내려가면 또 내려가게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되냐 다수당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더 펌핑하기에는 좀 버거운 시장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 여쭤봤는데 상업용 부동산만 한 번만 여쭤보면 상업용 부동산은 내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후년 지나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장기 임대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하버드대 유명한 분이 미국의 NAR이라는 그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임 교수인가도 하는데 대학교 교수기도 하고. 근데 장기 임대 수익률 곡선이 낮아지면 자산 가치는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딱 대한민국이 좀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배민 이거 있잖아요. 배달 문화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성장을 해야 상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온라인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제가 볼 땐 상가의 가치는 조금씩 깎여갑니다. 그렇죠. 실제로 현재 수익률이 한 중소형 상가는 한 2.5%밖에 안 빠지고요. 그나마 좀 좋은 몫의 대형 상가들이 지금 4% 정도 나오거든요. 수익률이. 그 전에보다 다 1, 2% 빠졌어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보면 상가가 좀 조정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정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가 임대차 보급 때문에 한 번 가격을 낮추면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낮추느니 이 가격에 1년을 날리더라도 하는 게 전체 계산하면 이게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버텼어요. 그래서 공실로 상가들이 버틴 게 꽤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예전 같으면 6개월, 1년 버티면 비싸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기업들도 소비가 주니까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임대료 낼 능력이 줄잖아요. 요즘 임대료 변화가 살짝 시작되더라고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럼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한 1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상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매는 조건이 더 좋지만 정상적인 기존 상가를 거래하실 거면 충분히 한 내년 말까지 기다렸다 가셔도 제가 볼 땐 지금보다 비싸게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부담이 된다. 만약에 자기의 자산 관리에서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트렌드가 또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 정리한 질문 한 번만 드리면 그럼 내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라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좀 투자로서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 내년에는 주로 NPL 시장이 이제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NPL 시장이 이제 일부 기관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김작가 TV 보시는 분들은 그냥 NPL 조금 이제 서칭해서 보시고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의 강의. 그냥 저축은행장님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은행장님들, 지점장님들 아시잖아요? 아시면 좀 많이, 평소에 좀 친하시다 그러면 좀 더 친밀도를 높이신 다음에 만약에 시장에, 좀 경매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때 되면은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나 잘 모르는데 MPL에 들어봤다. 근데 공부를 이제 하라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시고 나서, NPL에 가시면 만약에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지점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풀링이라는 거 말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좀 안전적인 투자처가 될 겁니다. 그 채권에 대한 채권을 사는 건데요. 주택담보채권을 사가지고 투자하는 형태인데, 부지채권을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 시장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난 현장들이 이제 내년에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경매로. 그럼 그 현장을 가지고 리츠로 공모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들이 대행사가 돼서 신탁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츠 상품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으면 안 좋을 때는 싸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너무 싸게 샀으면은 시장이 좋아질 때 이자랑 계산하면 언젠가 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때 리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뮤추얼 펀드로 투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좋은 상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시행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평소에 은행에 이제 담당자로 친해 두시면 리츠 상품 중에 좋은 것들 나오면 안내 주세요. 보내요. 그걸 받으면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리츠 회사가 얘를 땅을 얼마에 샀는지 이거는 무조건 지면 미칠 게 없구나.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심 가지셨다가 내년 말 정도 이때 좀 관심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경매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영상이 이제 교수님과는 이제 김작가TV에서 2023년 마지막 영상인데 네네. 교수님이 뭐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교수님의 이제 사랑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랑 받으신 한 해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저 김작가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많이 30년을 해보니까요. 뭐니 해도 행복은 자기 마인드에 있더라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이혼하는 부부도 봤고, 또 제때 집을 못 사서 조금 박탈감에 좀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부부도 봤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돼가지고 목적이 흐트러지는 경우를 봐서 좀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요. 우리 김작가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초심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수단을 끌려가시면 안 되고 지키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챙기시다 보면 그 수단은 또 다시 언젠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은 안 되잖아요. 이게 잘. 그거를 초심을 잃지 마시고 가족 사랑하시면서 행복의 목적이 원래 뭐였는지 생각하시면 부동산이 뭐 들쑥날쑥해도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좀 평온하실 거라고 믿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말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또 2024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